개딸과 함께하는 23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인원은 많지 않은데, 샤우팅이 좋은데. 샤우팅이 좋아. 촛불집에 많이 나가시는 모양이야. 예. 머리 했네? 너무 말이 심하시네. 잘생겼다니. 자, 이번 주는 저희가 ARS하고 전화면접을 동시에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RS 전화면접을 동시에 조사해서 비교하는 건 여론조사 꽃밖에 없다. 누구 덕분에? 구독자 덕분에. 박수. 예. 자, 이거 알려주세요. ARS는 조사 기간이 일요일, 월요일 날 했는데 1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캐티 전화면접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양일간 조사했고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 100%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ARS 전화면접을 하루 차이로 해봤습니다. 결과 굉장히 재밌어요. 자, 우선 정당 조사를 해보면 네. ARS하고 전화면접의 특성이 드러나요. 위에 게 이제 ARS거든요. 우리 조사로는 민주당이 50%를 넘긴 첫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48.6이었거든요. 52%로 3.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32.8이었는데 이번 주 33.0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제 일부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금주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빠진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 캐티는 39.3 대 28.7로 약 10%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근데 보시면 무당파, 흔히 지지정당 없다고 하는 크기가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는 정치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폭넓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ARS 기계에다 대고 응답할 때는 야당 지지를 숨기지 않는데 전화로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정권 초이다 보니 야당 지지자들이 숨어요. 한 10% 이상이 숨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여당 지지자들도 숨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초인데 대통령 지지를 여당 지지자들이 숨기거든요. 그만큼 남한테 내 지지를 드러내기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윤 대통령 지지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ARS에서는 60대, 70대에도 고관여층들은 상당히 민심이 흔들리고 그렇죠. 있다. ARS에는 지금 박빙이란 말이야. 60대가 45대 44. 근데 전화로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31대 45가 돼요. 숨는 거예요. 야당 지지자들은 자기 지지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숨는 것이고 여당 지지자들은 자기 지지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지난번 조사에서도 한번 확인됐는데 네, 비슷한 흐름이었죠. 재차 확인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투표합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요. 이러니까 음모론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선이 있다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의 의미를 아는 국민의힘 여의도에서는 지금 애가 타지. 미치고 환장하죠. 환장하는 거예요. 검찰을 쥐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자기 보내버릴까 봐.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보자고요. 잘한다는 수치는 비슷해요. ARS가 30이고 전화면접이 31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구성이 달라요. 매우 잘하고 있다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ARS에는 버튼을 누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내는 것이고 전화면접은 상담원한테 나 윤석열 지지해. 매우.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10%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대체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ARS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이고 여기는 19잖아. 그렇게 비중이 달라져요. 여당 쪽에서는.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둘러썼는데 상담원이 물어보니까
그게 좀 무서운 거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여기서 10% 정도가 대체로 잘못하는 거죠. 라고 빠져나가고 이 숨어있는 두려움 지표를 감안하면서 전화 면접의 수치를 봐야 된다. ARS에서는 거의 모든 이슈가 6, 6.5, 3, 3.5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면접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슈일수록 야당 지지자들이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5, 3의 구도 정도로 변합니다. 6, 3의 구도에서. 네. 그래서 전화 면접에서 야당 성향의 답변은 그 답변에다 5에서 10 정도를 더해서 봐야 실제 여론에 가깝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할 게 적극 비토층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ARS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50% 내외잖아요. 47에서 57 사이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절반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적극적 비토층이에요. 그럼 이 층은 거의 안 움직인다 보셔야 돼. 이미 완전히 등을 돌려 있다. 정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실망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슈로 좀 넘어가서 권역별인데 그거는 잘 보시고요. 네, 이건 생략하죠. 지금까지 쭉 해설해 왔던 그 경향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20대가 좀 튀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ARS 조사를 했더니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나왔단 말이죠. 30대는 20%대. 그러니까 지난주가 튄 거죠. 지난번 20대 남자가 좀 튀었죠. 예. 네. 그리고 60대에서 박빙이다. 60대는 70대하고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네. 이런 동향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60대를 적극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략을 해야 할 과제가 보여안았고 과거보다 훨씬 유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60대도 많이 느끼고 있다. 자, MBC를 탄압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ARS 조사에서는 이게 60% 넘어가거든요. 네. 전화 면접에서는 이게 한 56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ARS 조사에서 59.9니까 60%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56.1. 그래서 5에서 10을 더하는 게 맞는 여론이다. MBC가 현 정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윤 대통령이 동의하냐? 공감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5 정도 더하는 게 실제 여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전화로 직접 상담원한테 난 동의 안 해. 절대. 이 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 목소리를 혹시 알고 나를 압수수색?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자, 광고 중단을 MBC에 하라고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부적절하다. 근데 여기서 정의당 한번 비춰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이 있다는 10%, 정의당에서는 32.5가 나왔어요. 정의당 지지 샘플이 너무 적어서 적어서 그런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라면 대구 경북하고 같은 수치예요. 물론 대구 경북조차 삼성 MBC 광고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말이 안 되지.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이게 정의당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 쪽 지지하기는 떳떳하지 못해서 난 뭐 그냥 정의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지는 못하겠고 여집합으로 선택하는 그런 표들이 있지 않을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런 층들이 정의당 지지층에 좀 잡힌 게 아닐까? 이건 이제 샘플이 적어서 좀 튀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보수층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5에서 10을 더하면 70% 정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MBC 기자에 대해서 징계 예고했다. 부적절하다. 여기도 5, 10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밌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수 코어층은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해서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불리하게 보도한다는 건 27.8밖에 없어요. 요 사람들이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 실제로 얼마나 보수 편향인데 언론사 중에 뭐 한겨레 오마이 정도가 진보고 MBC는 MBC 특유의 그 기자 건조가 있어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근데 그 조중동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야당 까는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조중동도 비판하는 기사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애들까지? 이러니까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수 지층은 언론이 모름지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도해야 된다고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편향의 언론 지형에서도 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MBC가 잘못해서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이든 이런 거를 모든 언론사가 보도하냐. 이렇게 불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볼 때는. 그렇지. 바이든 아닌데. 뭐가 바이든이 아니야, 씨발. 근데 저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인데. 근데 저기 보면 정치 관심도 유형별로 분석을 했는데 매우 관심 있다. 이건 이제 정치 고관여층인데 여기서는 유리하게 보도하고 있다. 42.2로 올라가요.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언론은 윤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 기사를 많이 낸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떨어질수록 뭐 비판적이지 않나? 하도 뭐 MBC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불만이 가득한 보수층이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YTN은 드라이 하거든요. 민주당이 오히려 야박했으면 야박했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물론이거니와 YTN조차 봐줄 수가 없어서 재벌에 넘기려고 하잖아 지금. 네. 말이 좋아 민영하지 재벌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가 많죠. 정경련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재벌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YTN 민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지 사실. 판단 유보층이 45%로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반대가 높긴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지. YTN 민영화가 무슨 뜻이지? 이걸 YTN을 삼성에 넘기는데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반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실제로는 민영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게 재벌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네.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 대통령 자질 부족. 이게 1등이고 9%가 배우자예요. 둘이 합치면 50%가 넘어요. 1, 2번 두 개를 선택하게 됐거든. 네, 야당 때문이다. 16%밖에 안 돼. 경제 때문이다. 언론 때문이다. 언론이 한참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망상이에요, 망상. 보통 이제 경제도 막 생각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평가가 안 좋지. 경제만 좋아지면 대통령 평가가 달라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두 개씩 선택하게 했더니 대통령과 배우자예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저희가 또 해봤어요. 특집으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6개월 경험해봤으니 과거의 대통령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문재인, 2위 노무현, 그리고 3위 윤석열. 요 17.8%가 윤석열 대통령의 코아 지지층이에요. 그렇죠. 또 역대 대통령 호감도 순위를 따져보면 항상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1, 2등을 다투거든요. 이 17.8%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고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코어 지지층 규모가 딱 요만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문재인 빨갱이 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했던 건 다 잘못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 저평가된 대통령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죠. 자, 국격을 가장 높인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문 대통령. 그리고 보수는 박정희에 몰빵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한 자릿수거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국격을 높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가 신하로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넘어선 거지. 국격하면 문 대통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지도자들이 네. 서로 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런 거 그리고 다 보수 보지 대통령들은 합쳐봐 10%대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합쳐도 박정희 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적 약자를 가장 잘 대변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건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어. 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합치면 58%가 되는 겁니다. 꼴찌는 이명박. 참 정확해. 1.7은 잘못 누르는 것 같아, 버튼. B 하다가, 이 3번인데. 자, 공정과 정의.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키워드로 딱 내세우고 등장해서 6개월밖에 안 된 현직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PK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부산 경남에서, 부울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더 높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총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노무현 마케팅을 늘 하게 돼 있는데. 부울경에서는 노무현을 꼽죠. 공정과 정의는 본인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말했는데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을 합하면 55%가 떠올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리더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골고루 나눠가지고 합이 56이에요. 근데 보수는 박정희 혼자 나머지 보수 대통령 합한 것보다 더 많아.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해봐야 10이야 또. 난 이게 참 재밌는데 진보 진영은 과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을 계승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한다고. 근데 보수는 과거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겨. 그러니까 보수가 전통을 지키고 고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조사를 하다 보면 보수 진영이 보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 멀리 박정희 정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들을 현직 포함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왜 뽑아 이 씨발 그러면 대체. 이번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쭉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좀 드려봤잖아요. 과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지도가 대충 이 정도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게 보수는 과거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하고 외면하고 없는 척하고 아니라고 말해요. 저기 성별로 한 번만 비춰주시죠. 남녀 간에 여성은 25.6 문재인 대통령, 남성은 13.5 거의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남성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20, 30대 남성. 자, 이 진보 진영에 물어보면 과거 대통령한테 골고루 애정이 나눠진다고. 네. 진보층은 분산되죠. 그러니까 세 분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보수는 물어보면 박정희 정도 없어요. 아쉬운 게 전두환 안 하고 김영삼이 빠진 거야. 근데 우리 AR을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 수가 없어서 사실 뺀 거거든요. 거기는 뭐, 거기도 이 정도 숫자 나올 거야. 1 이런 거. 아니, 꼴등이 누군지 가려보고 싶잖아. 그거는 보수만 따라 한번 해보자고. 보수 대통령 중에 최악은 누군가. 아, 그거 재밌겠는데. 최고는 이미 박정희로 정해져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앞에 대통령을 계속 부정해. 자, 이거는 이제 누구 책임이냐, 갈등은. 야당, 대통령. 이 비율은 더블 스코어는 변하지 않더라고. 자,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것 같아? 아, 조사 설문 기여했잖아. 하긴, 설문 설계할 때, 박시영 대표가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설계를 잘하더라고. 가, 이제. 박수. 자, 저희는 어디로부터도 의뢰받지 않습니다. 가장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다. 누구 덕분에? 구독자 덕분에. 땡큐!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점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다에 처음 모시는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정진상 실장 변호인입니다. 대장동 관련 뉴스 막 쏟아지잖아요. 예. 유동규 남옥의 주장들만 계속 보도를 하죠. 잠깐 제가 먼저 정리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하도 파편화돼서 보도되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 큰 틀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김만배의 지분 절반이 유동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거는 정형학 회계사의 녹취.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형학 이런 분들이 언론에서 대장동 일당이라고 부르는 대장동의 관계자들입니다. 근데 출발이 정형학이라는 회계사가 자신이 녹취해왔던 것을 딱 터뜨리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에 김만배의 지분 절반은 유동규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유동규가 내 게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몫으로 줄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주인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그 전 본부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진술을 바꿨냐.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래서 갑자기 검찰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를 묶어버려요. 예전에는 대장동 일당으로 묶였잖아요. 유동규를 뚝 떼어가지고 민주당의 김용과 정진상과 묶어버립니다. 묶은 다음에 이들이 김만배 지분 절반에 해당되는 428억의 주인이다! 라고 막 검찰이 프레임을 뿌리는 게 최근의 뉴스예요. 그거를 또 갑자기 남욱 변호사라는 양반이 맞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게 지금 한 달 내내 이어지는 기사의 90%입니다. 변호사님 잠깐 주무시고 계세요? 왜냐면 그 다음을 이제 설명해 주실 테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남욱, 김만배, 정형학 이 양반들이 이 사업이 성공했잖아. 거기 들어간 비용을 정산을 할 때가 되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지분 다 내 거 아니야 그거 다른 사람 그 지분 묻어 있어. 그 사람 챙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많이 내냐 이 새끼야. 응? 네가 더 내.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는 허풍과 진실과 거짓, 사기가 다 섞여 있어요. 그렇게 돈을 덜 내려고 싸우다가 그때 했던 녹취,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 중에서 이거 지분 사실은 일부는 이재명 쪽에서 주려고 한 거야. 지대체 장이었으니까 거짓말 치기 딱 좋잖아요. 그런 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김만배 이거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녹취를 한 정형학이라는 회계사는 나는 이재명 얘기 들어본 적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이재명 거다 하고 하는 이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을 폭로하면서 계속 실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유동규가. 마음을 바꾼 거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2달 전에. 석방되기 한 보름? 전 바꿨어. 구속영장의 그 재발부가 굉장히 우려되는 시점이에요. 유동규 본부장의. 예. 자,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3억 5천을 받았다. 이미 한 공판만 한 60번 이상 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남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이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 3억 5,200을 남욱이 돈을 마련해서 유동규에게 건넸다. 뇌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가 얘기하시는 천화동인 1호도 사실은 유동규 거다. 그게 추가 기소가 돼요.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정진상 실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제 남욱 변호사도 당연히 공동 피고인인데 이번에는 증인으로 다시 불러서 소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5일 전인가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200은 유동규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돈을 받아서 수수해서 썼다. 대표적으로 내연녀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줬다. 내연녀의 전셋집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줬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한 5일 전에인가의 재판에서는 갑자기 그 성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형을 더 높여서 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사의 태도가 달라져서 최초 3억 5,200의 뇌물 수수도 사실은 유동규가 쓰려고 가져간 건 아니잖아 라는 취지로 유도 진술을 합니다. 거기에 남욱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뭐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진상, 김용에게 건네진 것 같다. 그러면 그 3억 5,200 중에 실제로 유동규가 쓴 돈은 얼마인 것 같아? 2천만 원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요지는 이겁니다. 검찰이 남욱을 증인으로 부르더니 유동규한테 준 3억 5천만이야. 그거 유동규한테 간 거 맞아? 그러니까 남욱이 아니 그거 민주당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쓴 건 얼마야? 2천만 원이요. 검찰 지들이 유동규 뇌물 3억 5천을 기소해놓고 남욱을 지들이 불러다가 유동규 뇌물을 2천만 원으로 깎아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남욱 진술의 특이한 점이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 직접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실을 진술을 해야지 수사기관에서 들었다 이런 거는 증언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검찰이 스스로 3억 5천가 아니지. 네. 2천만 원밖에 안 되지. 네. 유동규 변호사는 기쁘지만 황당하지. 어머 그러면 공소장도 변경해 주실 겁니까? 네. 네. 유동규 변호인이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공소장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3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깎아줬잖아. 변호사가 하면 공소장도 변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자기들이 깎아줘. 자기들이 기소한 사람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뇌물을 깎아주려고 자기들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뇌물을 깎아줘요. 이렇게 검찰과 유동규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만배 씨는 법정 최고형이 5년이에요. 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5년인데 5년을 구형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혐의인데 남욱 변호사는 1년을 구형합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과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원하는 답변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들로 봐.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돈들이 다 이재명에게 갈 예정이다. 왜 예정이라고 하느냐? 찾을 수가 없거든. 돈을 받은 사람도 없거든. 돈을 받는 걸 본 사람도 없거든. 돈이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예정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갈 예정. 씨발. 실제로 돈을 간 거는 50억 클럽 중에 일부는 있습니다. 곽상도한테는 갔지.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홍모 씨에게도 50억은 건네줬어요.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에게도 100억이 건네갔고요. 실제로 간 돈들은 있다고. 그 돈들은 흔적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이재명한테는 간 게 없다고 씨발.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이재명 거라고 하더라. 줄 예정인 것 같더라.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가장 큰 이벤트는 대선이잖아요. 근데 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래 언제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갑자기 남욱 변호사가 또 노후의 은퇴자금 성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개구라야. 사실은 기자들이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유동규 남욱의 말만 따가지고 다 폭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뻥이야 씨발. 개뻥이야. 개구라라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몇백억. 이게 이재명 건데 그 중간에 정 실장이 핸들링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게 해서 대선 과정에서 받은 돈이 총 3천씩 두 번 해서 6천이라는 얘기고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이 3천, 5천 합쳐가지고 8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28억을 묻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대선에서 가져온 게 6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 있는 기자들이 모형군 4차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티타임을 가질 때마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돈을 쓴 용처는 확인이 됐냐?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떴어요, 그냥. 그러니까 땅에다 묻었나? 대선 자금으로 6천만 원 썼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쓰였냐고 6천만 원이.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가지고 간 돈은 6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돈도 아직 돈 1원 한 장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집안에서 현금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차저차한 돈이고 신고한 돈이고 그리고 농협에 입금한 돈이다. 뇌물을 누가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를 하냐고. 그리고 왜 뇌물을 은행에 집어넣어 씨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이른바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법인카드 관련 그 사람이 나왔던 진술이고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2020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현금 보유를 직접 신고합니다. 경선 관련 준비를 위해서 계좌에서 1억 5천하고 5천 합쳐서 2억 원을 인출한 내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20년에 모친상이 있으면서 그때 부의금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자기 계좌에다 입금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을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자기 계좌에 입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공교롭게 그 기사가 단독발로 터져나온 시점이 적부심 심사가 끝나고 결정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게 자극적인 단어로 현금 돈다발 집안에서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터지면 판사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지나갔던 거야. 근데 그걸 다시 꺼내든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정 실장 구속 적부심 심사할 때 팡 터뜨린 것이고 네. 그 다음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온 게 있어야지 강제 수사로 넘어가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집안에 현금이 있었대. 씨발 이거 계좌 추적해야 돼. 생각을 해봐. 현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추적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개뻥이고 개구라라고. 뇌물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입금하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현금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요.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부터 금융거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그걸 누가 재산 신고를 하냐고. 그걸 문제가 있는 돈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도 나쁜 새끼지만 그 기사를 그렇게 써준 새끼는 더 나쁜 새끼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해명을 했고 마지막에 해명 한두 줄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목이 그냥 현금 돈다발 이재명 집에서 현금 발견. 네. 그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 돈다발 이게 불법 자금인가? 그게 말씀하신 계좌 영장까지 딱 제목에다 뽑아버리니까 뭔가 불법적인 돈이 오간 것 같은 느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놈 새끼들이라니까. 뇌물이요. 99% 써놓고 끝에다가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한 줄 적어놓으면 무슨 개소리야 이게. 변호사님? 예. 개뻥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욱 변호사의 그 증언 중에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정치적 미래라고 한다면 대선만큼 큰 이벤트가 없는데 왜 돈이 안 건네져 갔냐는 거예요. 적어도 몇십억이라도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소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때 한 4억 원 정도를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측에 건넸다는 남욱 진술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기소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돈을 정말 빌려서 할 때예요. 사업을. 근데 배당금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수백억이고요. 지금 천하등 이론에 잠겨있는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걸 왜 대선 때 안 쓰고 있나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개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수사할 게 아니고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아빠 집을 샀냐 이걸 따져야지. 그 우연이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개뻥이지.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개뻥일지도 몰라요. 그 누나가 그냥 단순히 누나가 아니고요. 천화동인 몇 호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은행 이자만 갖고 있어. 비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수사했어야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알겠습니다. 기사를 읽어가지고는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기사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죽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검찰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정도의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개뻥이에요, 그냥. 맛있다, 어쨌든. 됐지? 잘 자. 슝.
직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본황칠 통장어. 본황칠에서 장어로 뭘 만들었구나. 그렇답니다. 본황칠 이노큐였는데 이때까지 스테디셀러. 굿나잇 이노큐는 히트작입니다. 후기를 확인해 보시고 세트하면 할인된다. 또 빠졌네. 다모의 샴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바로 그 샴푸. 95% 이상의 식물유래 성분과 청귤에서 뽑아낸 청피엑산으로 향기까지 좋은 다모에. 딴지마켓에서 믿고 써보세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완화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탈모를 고쳐주는 건 없어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비듬을 개선하고 두피 가려움증을 개선.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콜은 콜당 500원씩 기부하고 딴지하고 10년간 해왔습니다. 기부 저희가 확인했고 특별히 쓰는 업체가 없으면 착한 콜. 새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추운데도 많이 오셨네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교수님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자, 최근 한 달 이상 이 김진태 사태 얘기해 오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이 비상사태 원인이 뭐냐? 예. 비상사태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기재부 보도자료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10월 23일자 보도자료고, 그렇죠. 예, 오른쪽은 11월 28일자니까 엊그저께. 두 번째 했어요. 10월 23일이 일요일 날 갑자기 기재부 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모여가지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 모임의 성격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시경제하고 금융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28일 날 김진태 지사가 폭탄을 투하하고 난 이후에 자금 시장은 실종되다시피 돼버립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든가 장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발행이 안 되는 거죠. 채권을 안 사는 거지. 예. 그러다가 10월 21일 날 금요일 날에는 예국인들까지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규모 선물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둔촌 재건축 유공아파트 관련해서는 PF 대출 차환에 실패했다는 게 이렇게 나오고 막 이제 급박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자금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는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거래를 매개시켜주는 것이 금리잖아요. 이 거래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는 자금을 배분을 해준 거예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김진태 사태 때문에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 채권을 안 산다는 거지.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했어. 위기가 막 와. 그랬더니 정부가 회사 채권들을 요렇게 사주겠다. 그런 발표를 한 게 1차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위기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정부가 자금을 배분을 한 거예요.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정부가 배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작동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채은행이랑 은행들 등 떠밀어가지고 니네들이 사줘라. 은행들한테는 한국은행이 좀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러고 나서 금리도 통제를 하잖아요. 금리라는 건 가격이에요. 근데 금리를 정부가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수신금리 올리지 마라. 이건 결국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이 스스로 채권을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니네가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줄 은행도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예금을 예치를 많이 받으면 되지. 그러려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 되잖아. 최근에 이자 올린다고 하는 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1금융권이 이자를 올리니까 제2금융권이 영업이 안 돼. 이 제2금융권의 위기가 와.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지 마라. 라고 금리를 조절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용위기 상태가 이때부터 진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월 31일 날 저희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죠. 잠깐만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경제를 잠깐 생각하고 곧 잊어버려요. 한국에서는 조달이 안 되니까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흥국생명이 해외에서 신용도를 다시 한번 떨어뜨린 거예요. 소위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가 터졌지요. 콜옵션 사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를 보시면 됩니다. 예. 흥국생명 사태도 정부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기는커녕 괜찮다고. 제가 그래서 그걸 흥국생명 사태라고 안 하고 흥국생명 플러스 금감원 사태라고 해요. 왜냐하면 금감원이 그거를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그 당시에 흥국생명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거 한국 금융기관이 돈을 제때 지불할 능력이 없네? 다시 한번 신용이 떨어진 거지. 그러자 큰일 났다 싶어서 또 흥국생명한테 돈 빌려줘서 그걸 갚게 했어.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을 계속 지금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며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2차 이제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됐으면은 또 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더 많은 증권회사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니네들이 자금을 좀 내놔라 하니까 증권회사들도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럼 지원해줄게. 한국은행은 원래 시중은행만을 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회사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또 한 가지는 PF 대출 사업이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미분양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미분양되게 되면 PF 대출 사업이 부실화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PF는.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돈 벌 수 있어. 라고 미리 돈을 빌린 건데, 분양이 안 되면 갚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PF 대출을 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매우 곤란한 처지다. 그래서 보증 규모를 굉장히 증가시켰어요, 많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시인한 거죠. 제가金融위기를 얘기를 하고 2008년 리먼브러스 상황의 초기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반대 진영에서는 위기 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1년에 2번 서베이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 포함까지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1년 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을 한 전문가들이 한 58.3% 거의 이제 60%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재인 정부가 연초에 이걸 경고를 했어요. 이게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2월 14일 날 금감원이 3가지 주요한 사안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취약 차주들이 굉장히 부실화될 수가 있다. 부동산 가격들 떨어지고 주가라든가 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취약 차주라는 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끌 2030 세대 같은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대내외 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관리를 해야 된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수위 기간이 2달 동안 있었잖아요. 전 정부로부터 이제 업무를 인수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듣거든요.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혀 안 한 거예요. 박현민 이야기로는 청와대 인수를 받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 인수인계를 자기들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단 한 사람도 인수인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정부가 굉장히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외면을 해버리니까는 위기를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이제 진입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예? 똑같은 문장 3번씩 말하는 거 그만 좀 해주세요. 7월 1일이나 금감원장이 이제 PF 대출 점검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달부터 수출도 위기에 빠지죠. 우리의 효자 노릇을 했던 대중국 무역 흑자도 적자로 전락하면서 수출의 위기가 오고 그랬었습니다. 들어서 사람한테 중국 계속 때리니까. 그리고 이거 다물린다고 그 당시 파업을 했었습니다. 했죠.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봐가지고 종료를 한 거예요. 안전운임제, 무리한 운전, 이런 과속운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2020년에요. 근데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3년이니까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는 이거 계속 해달라고 품목도 확대해달라. 정부가 이걸 약속을 했어요.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한전체 발행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전은 적자가 생기죠. 석유 수입해다 전기를 만드는 입장 속에서는. 그래서 한전이 6월 달부터 한전체를 발행합니다. 영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전체 발행이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돈들이 회사채보다 한전체를 더 선호할 게 아닙니까? 정부 신용도하고 거의 같은 그 등급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어려움을 갖게 되죠. 회사채 발행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5월 25일부터 순 발행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요. 회사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게 5월 25일부터 나타나요.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네. 예, 5월 25일부터. 근데 이 기재부가 방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적자 키운 거를 원전에다가 탓 돌리기도 하고 막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한전이 적자가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었는데 네. 그 적자 상황을 문재인 원전 탓으로 돌리고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민영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계속 방지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전체가 잠깐만 교수님 이런 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한전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채 채권 시장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미.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해서 지금의 위기를 조장한 꼴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 탓하고 탈원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려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한전이 부실해지면 한전 민영화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위기의 토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쌓아온 것이다. 예. 이미 정부 출범한 5월 말경에 교수님 제가 말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으니까 넘어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두 페이지에 시간 다 썼어. 나머지 몇 페이지 남았어. 하고 하다가 많이도 남았네. 하다가 김진태가 폭탄을 투하한 거죠. 근데 김진태 폭탄이 강원도 PF 대출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시장이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진태 폭탄, 예, 회사채가 아예 팔리지 않을 폭탄을 팡 터뜨려 버렸는데 그때 정부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아니하였다. 문재인 정부라면 한전체가 이렇게 못 나오게 재정을 투입해서 손실을 막아주는데 했을 거라. 근데 이 상태 속에서 김진태 폭탄이 투하가 된 거죠. 투하되니까 자금 시장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죠. 이 상황. 거기서 해외 조달은 흥국생명 폭탄이 터지면 이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도 그냥 쫙 방치한 거잖아요. 6월 달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다가 합의했으니까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를 요구했어요. 예. 협상하자고.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럼 연말 되면 종료가 되니까 그렇지. 이게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 이제 초조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차피 12월 말이면 종료되니까 입지를 좁게 만들고 최대한 안 들어주려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7개월째 지금 계속 적자. 그래서 수출만 살 길이다. 막 그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화물연대가 수출 물류하고 관련되잖아요. 레미콘, 시멘트 이거도 화물연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PF 대출이 지금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키운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이거네요. 시간이 다 지났어 이제. 예. 그러니까 나머지 5페이지는 다음 주에 되겠어. 예견된 위기였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다 보고서도 남겼는데 예견된 위험을 해결하기는커녕 계속 위기를 거꾸로 조장해왔다. 그렇죠. 핵심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일을 안 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무엇을 안 했는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 편해. 저도 6개월을 쫙 이렇게 관찰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100% 모릅니다. 99%가 아니라 100% 모르고 아는데 페이지만 몇 개 넘겨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요걸로 마무리하세요. 요거랑 다음 거만 얘기할게요. 회사채하고 CP라는 게 기업 어음이에요.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순 발행액을 보면 다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2차례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금시장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 돈 찍어가지고 회사채 CP를 해결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유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은행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니까는 채권을 많이 발행했었어요. 2020년, 21년 동안에요. 지난 주말까지 발행된 은행채가 얼마냐면 한 77조 원입니다. 3년 동안 77조 원 정도가 발행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은행채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130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 지원할 여력이 내년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누구겠습니까? 한국은행이지 뭐. 그럼 한국은행이 원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수거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찍어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한국은행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경제 상황은 돈을 찍어서 풀 수가 없는데. 찍어서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외적인 신뢰가 폭락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형편이 가장 악수밖에 안 남은 정도로 몰리고 있다. 그렇죠. 아니 이거 은행채를 봐보시라고. 은행이 3년 동안 발행한 게 77조야.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은행을 구원투수 역할로 등 떠밀었는데 은행도 그럴 여건이 못 된다 이거예요. 내년부터. 못 된다. 그래서 은행에 있는 정상한 사람들 알아요 이거를. 그럼 내년 상반기에 진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중소 건설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시작하고 있죠. 중소기업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이걸 막으려고 사채금리 30%짜리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 중소건설사부터 도산이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한국 경제 대단히 큰 위기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미안해. 형 꼭 살아남아. 나 살아남을게. 양치를 해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이젠 가글픽으로 케어하세요. 역시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자연 유래 향균 농축 가글액과 구강 세정기의 만남. 닥스메디 가글픽. 딴지마켓에서 상쾌하게 바꿔보세요. 집 나간 삼형제를 찾아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집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집을 나가버린 삼중 기능성 원료하며 우리 몸 지킴이 집 나간 관절이로 지켜주세요.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에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월초 정청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거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 2달 가까이 이재명 죽어라 기사 쏟아졌는데 이재명 대표 요새 어때요? 저를 보면 물어요.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좀 안 좋아졌고 살이 빠진 것 같다. 살이 안 빠졌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 사람들이 네. 자기 생각에 그렇죠. 괜히 살 빠진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구나. 네, 김어준처럼 뒤룩뒤룩 찌지는 않았지만 인정해. 야, 뉴스 공장에서 10kg 쪘어 진짜. 이재명 대표 멘탈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옆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심기경호를 합니다, 제가. 순환과 권한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검찰이 나를 도와줬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진군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만 해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 진짜 돈 안 받았죠? 이렇게 물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50원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왜 이재명 주변만 털고 있냐? 이게 공정이냐? 경정이지. 이게 정이냐? 점의지. 이거 안 웃네? 이게 상식이 아니라 쌍식 아니냐. 근데 점의부터 약간 무리수였어. 자, 장경태 의원도 이슈가 좀 있잖아요. 제 문제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직접 형사고발한 첫 번째 의원이 됐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사건의 본질은 아동의 어떤 빈곤과 가난, 질병 등을 홍보수단으로 상품화한 게 문제거든요. 거기서 왜 화보 촬영하고 있냐. 이거 가지고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했던 거고, 영상 사진 전문가들이 이거 조명까지 설치한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진 전문가들은 조명까지 설치해서 촬영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라고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얘기가 달라요. 대통령실은 전등에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연 채광이다. 저희 의원실에서 촬영을 해도 카메라 조명을 켜야 되거든요. 아무튼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그 캄보디아 청소년이 알고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와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로 했던 청소년이었다면서요. 대통령실 설명은 마치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 후원이 빗발쳐서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 위드 헤브론이라는 의료 봉사 법인인데 거기 공식 블로그에 이미 5월에 8월 이후 한국 의료진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라고 공개되어 있어요. 윤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뉴스버스에서 취재 결과 이 위드 헤브론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다. 아산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아산병원에서도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 NGO 단체에서는 생명의 순서가 없거든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입해서 순서를 바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청소년이 그 한국에 가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근데 재단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5월 달에 올렸던 재단의 말을 믿는 게 맞잖아요. 거기가 맞겠어요? 또 거기가 맞겠어요? 거기가 맞겠지. 근데 장경태 최고 요즘 있잖아요. 제가 놀라는 게 있는데요. 최고위원 되고 나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전당대회 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든다고 공약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촛불과 언제 연대할 거냐? 당의 진로와 노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첫 번째 최고위원 하면서 조중동 신문 스크랩 없앴어요. 그리고 왜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하냐? 권리당원한테 그걸 돌려줘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당원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도 되고 당대표도 되는 의원 중심의 당을 당원 중심의 당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전당원 투표를 앞으로 수시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이 바라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검찰의 힘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래? 의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180석 줬는데 뭐 했냐? 라는 얘기를 이제 떨쳐내자. 의회의 힘을 보여주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서는 상임위까지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그냥 다 통과시키자. 제가 과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선도투쟁을 합니다. 수십 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권만 잡으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고리를 이번에 완전히 끊어내자. 그래서 방송법 개혁안 이거를 과방위에서 통과시킵니다. 정권이나 정치권에서는 방송의 손대 그런 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3, 40년 동안 이게 지금 못했어요. 근데 이 법을 처리하는 데가 과방이고 과방이 상임위원장이 누구죠? 그렇죠. 전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제10항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수십 년간의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방송을 정권의 품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입니다. 내년부터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까? 쏟아져 나갑니다. 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12월 1일 날 과방위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법사위에서 막히잖아요. 법사위에서 막히겠죠. 그런데 막히면 2달 후에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를 안 거쳐도. 법사위에서 막는다고 영원히 막을 수가 없다. 2달 동안은 지연이 되더라도 3, 4월에는 통과시킬 수 있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과방이잖아요.
네, 과방위. 과방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주요 상임위는 14개인데 이제 여러 개혁 입법 과제들이 있거든요. 각 상임위마다. 그런데 다들이 누가 먼저 해야 되지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최고위 끝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 과방위가 먼저 하면 어떨까요? 아니, 라고 그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아, 과방위가 먼저 가시죠. 이 정도. 네. 정청래는 본인이 다 한 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좀 떼가려고 그러는데 좋아. 내가 일단 밥 먹고 네. 아니, 저는 한 숟갈만 떴습니다. 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인정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상임위를 열 수도 있고 의결할 수도 있고 표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퇴장명령까지 할 수 있어요. 12월 1일 오후 1시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제 판단이에요. 하면 돼요. 물론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근데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해서 안 돼. 그러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그럼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토론은 이제 그만이 되겠어. 토론 그만. 자, 표결. 자, 찬성하는 의원 손 드세요.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눈치 보고 하니까 멘탈이 약해서 못하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12월 1일 과방위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 법사위로 가죠.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하겠죠? 그럼 2달간 기다려야 됩니다. 12월 1일부터 과방위를 필두로 해서 이 기조로. 예, 이 기조로. 이 기조로 민주당이 쫙 밀고 나갈 것이다. 네. 이 기조로 나가면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하는 부분이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준비해 왔어요. 장경태 의원이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만 노래를 해주세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안 될까요? 아니야, 빨리 해봐. 노래 갑자기. 진실은 아니, 내가 가르쳐줄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근데 음을 제가 잘 못 잡았어. 방청석에서 큐 하면 해주세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시작. 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 감사합니다. 깡탕. 이거 맛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에펠탑 뒤에 있는 부티크에서 파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지. 맛있다. 이번엔 파리에서 돌아온 탁현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하네. 반갑습니다. 네, 파리에서 하여튼 하기로 한 일은 내년에 하기로 했나 봐요. 내년에 이제 다시 출국하는데 그 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상하고 인사를 했어. 사진 찍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쓰라고 하거든. 네. 근데 왜 저리로 가버리지? 이런 거 미리 정하는 거잖아 원래. 미리 정하죠. 왜 이런 일이... 정상은 자신의 우측편에 상대국 정상을 세우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우측에 쓰라고 하니까 그 자기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미리 듣긴 들었는데 그렇죠. 공식 포토이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들은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죠. 반드시. 네,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걸 숙지를 해야죠. 근데 간혹 그럴 수는 있어요. 상대국 정상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우왕좌왕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 정상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상대국 정상이 헷갈릴 수는 없지. 그렇죠. 네. 자, 이것도 궁금해. G20 라운드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과정이에요. 네. 환영 라운지인가 보네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었죠? 그렇지. 터키 대통령이네. 에르도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쓱 지나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뭐 인사하고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죠. 네. 기시다도 보이고. 네. 캐나다 총리도 보이고. 그런데 왜 혼자 앉아 있는 거야? 편집된 거 아닌가요? 일단 다리가 아팠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따로 노는데 후자일 확률이 높죠. 그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모든 정상들이 몰려가요. 제가 수행했던 G20 때가 가장 핫 피플이 메르켈 총리였어요. 마지막 그 다자 회의였거든요. 모든 정상이 그 메르켈 총리 주변을 에워싸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핫피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 공간에 다 같이 있으면 거기에 뭐 김어준 있으면 김어준 있는 대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그런 관심을 못 받을 경우에는 아싸가 되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거고. 문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코로나 어떻게 셧다운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심을 많이 받았죠. 문 대통령은 영상을 봤는데 가만 앉아있지 않더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던데. 문 대통령님은 막 먼저 다가가서 막 아는 척하고 친근하게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실제로도 샤이한 편에 가깝지. 근데 그 자리에선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배신감을 느낀다는 게 처음 보는 정상한테도 가서 막 말을 걸고 그러니까 그 자리도 외교의 연장이고 그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든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저게 편집된 게 아니라면 많이 피곤했구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얘기를 안 하냐고. 네. 나쁘죠, 다른 정상들이.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차마 못하겠는데요, 이건 드문 경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걸면 자기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아? 그러면 나 혼자 나만의 세계를 만들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런 거만 골라온 거예요. 아니야. 나와 있는 영상 이거밖에 없어. 보여주는 거야. 한국, 인도네시아 두 정상이 만났어. 만나고 이제 라운드테이블 끝났어.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악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한국,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건 한국이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인도네시아, 한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주관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한 거죠. 혹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배려해서 오겠다고 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한국을 배려한 건 맞아요. 그러면 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단 말이네,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한국 주관의 행사니까. 뭐 왜? 그렇게까지 인상을 쓰고 얘기할. 왜? 이런 경우가 있나? 경우가 없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네, 경우가 없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감사를 표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런 게 애티튜드인 거죠. 의전과 행사가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나 드러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런 거는 저런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리 아무리 의전 비서관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김어준도 그러잖아요. 달라고 해서 오면 왔어? 그리고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혼자 자기가 웃고 나는 몇 마디 못하고 가잖아요. 이거는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단 둘이 있으니까 끝났으면 악수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포기할 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신 스틸러는 두 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통역이죠. G20 첫날 네. 만찬 행사인데 정상들 만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를 지각을 했어요 또. 지각을 했다고요? 지각을 했어.
걸어 들어오지 여기. 우리가 늦어서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모터케이드를 잘못 운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정상들은 다 정상.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확률이 높죠. 이거 어떻게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프닝 만찬 세레머니. 세레머니 하고,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이제 정상들끼리 공연 끝났으니까 일어서서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정상외교의 절반은 인사예요. 다들 인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계속 쭉 이어져요. 마크롱도 있네요. 마크롱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EU. 상임위장. 집행위원장이 여자분이고. 상임위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이런 장면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나가. 오빠. 나가. 오빠. 나가. 이게 인도네시아 카메라가 각국 정상이 어딨나 쫙 찾는단 말이야. 우리 대통령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어디 있나 하여튼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줌으로 쫙 당겼더니 하필이면 나가. 그쵸. 이제 정상 만찬은 비공개예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영상만 이제 아마 이걸 하필 공개를 해버렸었는데. 왜냐하면 그쪽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기 있으니까 그냥 한 커트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커트 넣었던 거겠죠. 저는 그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 한번 어떤 장소를 갔다가 여사님이 좀 늦었어요. 여사님이 뒤늦게 따라오다가 그랬던 적이 있다. 대통령 팔을 붙잡고 같이 나가는데 여사님이 대통령보다 약간 먼저 오게 됐어요. 스틸 사진 몇 개를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리드하는 뭐 김정숙 여사라든지 대통령을 뭐 좌지우지하는 뭐 이런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야당이 많이 했었는데 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이 자리에서 다른 정상들과 친밀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고 때로는 공식적인 회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공개도 되고 배석자도 있고 의제도 서로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사이드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프로사이드거든요. 예정치 않았던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장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순간에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죠. 아까 회담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진짜 외교인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앉아있는 대통령이 못마땅한 것 같고 뒤에 있는 통역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나는 근데 이게 더 웃겨.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봐봐. 나가라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워서 외면을 했다? 자리가 무섭네요. 앉아있기가. 되게 흔치 않은 장면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모셔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대통령을 막 자촉하는 거야. 대통령과 여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가주십시오라든지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든지 참 뭐 소탈하네요. 네. 근데 저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UN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재촉을 받았어. 다른 정상들처럼 해 이거잖아. 근데 무서워 지금. 나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나가? 왜 싫으냐? 그게 무서워.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당연히 준비하거든요. 사적인 대화의 소재거리도 준비를 해요. 그런 준비를 나는 해줬을 거라고 봐. 근데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 거기서는 어마어마하게 거들먹 하는데 걸음걸이도 그렇고 요런 자리에 가면 엄청 외소해져요. 걸음걸이나 이제 복장 얘기도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번 나왔잖아요. 보통 그 정도면 고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안 고치는 거죠. 나는 옆에서 그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럴 수도 있죠. 문 대통령 달리 생각하는 게 있느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를 기회 삼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요. 내가 이미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게 되는 거지. 내가 자신이 없고 그걸 잘 모르면 다른 사람 의견 잘 안 들어요. 맞아. 문 대통령 특징이 그거야. 자기 다 알거든? 보고서도 다 봤어.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당신 의견이 뭐냐고. 그때 조심해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걸 찾아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나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봐요. 여기는 부인과 남편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와 프레지던트로서 어떤 애티튜드나 태도를 가졌어야 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도 부적절한데 두 사람이 자연인으로서의 관계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국제 무대에서 과연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서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깜냥이 안 돼. 자, 다른 정상의 부인들과 환담하였다. 대통령 부인이 다른 정상 부인하고 만나서 환담한다.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흑자에 요 국기가 있는 건데 처음 봤거든. 아니 이건 뭐 해설이랄 것도 없어요. 환담이라고 여기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환담은 의장기를 놓지 않아요. 회담은 장관급 회담도 있고 차관급 회담도 있고 대통령들끼리의 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논의나 토의가 아닌 이상 저걸 놓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전 대통령을 찾아봤거든.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환담 사진은 많아요. 근데 가운데 국기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네가 찾아보든 말든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유는 그게 환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 때만 놓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의정관이랑 국가 대 국가로 만난다면 저도 의장기를 놔요. 일개 비서관도.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환담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여기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어떤 권력 의식이 있다는 거야. 예. 복장도 보세요. 공동정권이야. 예. 컨셉을 잡은 거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거의 모든 방송에서 저한테 묻는 게 박현민 씨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 못 봤던 상황들이 자꾸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왔지만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컨셉을 잡은 거예요. 저거 의장기 빼라 그랬다고 빼겠어요? 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까 G20대 대통령한테 나가 하는 것도 다 연결된 거라고 보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냥 환담하는 거야. 근데 의장기를 놨죠. 내가 그런 의심을 가지는 것은 빈쌀만 왔을 때거든요. 대통령 간접. 이 사진이 캡처예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골랐을 리는 없고. 그럴까요? 주인공이 부인인 사진 아니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결정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모든 사진에는 의도가 있는데 제가 했던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일들은 상징과 의미 또는 일부러 어떤 무엇인가를 숨겨놓고 그게 나중에 화제가 되길 기다리는 마음 뭐 이런 걸로 이제 행사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내가 이쁘게 나왔는데 하고 그냥 내보낸 걸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이 훨씬 이쁘지 않나? 말고 딱 그 수준으로 봐야지. 그냥 예뻐서 골랐을 것이다. 의도를 읽으려고 하니까 몹시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구도가 여러 장 있었잖아요. 그동안. 많지. 대통령 부인 중심으로의 사진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 사진에 나는 완성판이라고 보거든.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게 사적인 초청같이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만났더라고. MBS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빈살만이? 네, 빈살만이. 나를 이런데 앉혔나? 이거 재밌는데? 관저에 불렀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MBS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친밀감과 호감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관계는 아주 끈끈하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관저에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아주 친밀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그걸 왜 공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 네.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맞닥뜨리지 못한 상대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사진이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막 순방을 갔을 때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저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 빈살만으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무적으로는 이거 장소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 환영해 주려고 배려해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통령, 그 다음에 수행원 2명. 그 수행원 2명이라는 건 외교부 장관, 방사청장. 그래서 예정에 없던 프라이빗한 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1명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제가 갔죠. 한남동 관저로 초대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금 앞에 이제 공연단도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무대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이게 처음에 맞이하는 거네? 그렇죠. MBS 제일 끝에 계신 거고. 아, 왼쪽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정우영 외교부 장관. 지금 뒷모습 보이고 서 있는 사람이 사우디 의정관이고. 그 사람이 이제 사우디 사금이네? 네, 사우디 탁현맨이죠. 근데 이제 서러웠던 거는. 서러웠던 거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밥을 안 줘? 어떻게 알았죠? 오른쪽에 음식 같은 거 보이죠? 총 6명이잖아요? 양 6마리가 누워있더라고. 사우디 의정관이 뒤에 이렇게 딱 있길래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식사가 시작이 됐길래 당연히 우리들은 방자상을 따로 받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우디 의정관이 그 MBS 뒤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서 있지? 근데 나는 안 서 있으면 약간 우리 대통령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저도 뒤에 섰어요, 괜히. 2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우린 그런 식으로 의전을 안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쪽 계속 서 있으니까 양 12마리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여기가 사우디가 제공한 영빈관이에요. 축구장 크기예요, 진짜로. 저 끝에 저기 초성화 있는 데서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의장관이랑 저는 저 끝에 서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 하는지. 저쪽에서 이제 MBS가 뭐라고 하니까 뛰어가는 거야, 갑자기.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아, 입모양을 보고 뛰어가나? 그건 모르죠. 정말 한 11초에 뛰는 것 같아요, 100m를. 쫙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고 다시 또 쫙 뛰어갖고 오는데 나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야, 멀구나, 진짜. 사우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케일, 정서, 문화, 이런 거 엿볼 수 있죠. 이건 뭐야? 화장실, 세면대인데, 저도 꽤 5년 동안 52개국인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화려한 건 못 봤어요. 금이겠지. 그쵸. 이게, 그러니까 손님한테 제공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잖아요.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공개하려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이미 했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거를 많이 공개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그렇지. 했다. 빈살만하고 무슨 사적인 얘기 했던 걸 쭉 얘기했지.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은 사적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만찬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공개하면 좋을 법한 얘기도 있고 화제가 되겠다 싶은 것도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얘기 안 해요. 왜? 이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그게 외교의 프로토콜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거리낌 없이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나는 이런 얘기했어 뭐 이러면서 농담처럼 막 하더라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여기 그 티슈 올려놓고 생수병 올려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 세팅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대통령 앞에 있는 물컵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왔네? 물컵. 물이 흐를 수도 있겠네? 휴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저 뒤에 실루엣으로 보이는 건 감일까? 귤일까? 왜 5개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모든 외교의 일정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스페인에 가서 우리가 독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를 스페인 국회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스페인에서 준비한 지도를 대통령이 가서 봤는데 독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서 많이 놀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스페인 국회 도서관에 그 지도가 있다는 사실, 그 지도를 보여달라는 요청, 그리고 스페인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깠을 때 일본과 스페인의 관계,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한국에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잘 안 풀릴 때는 미리 가서 걔들이 하는 걱정을 낮추고 우리 요구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너희들 도서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문화적 위협을 보고 싶은 거야. 그 지도를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왕이면 그 지도가 더 낫지 않겠니? 뭐 이래 가면서 그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서 대통령이 보게 되는 거. 요즘은 지난 일들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서 뭐가 제일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정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조사해라. 그렇지만 그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이 명령해서는 안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를 명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두 사람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결과를 명령하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이 윤석열 정부가 버리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리했어. 박수. 원래는 한 1, 2년 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시스템은 이제 완벽히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의도와 상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언제 나와? 곧 나올 것 같아요, 곧. 네. 내년 초에 아니면 올해 말에? 왜? 책 좀 팔아주려고. 곧 나오는데요. 쓰면서 저도 약간 이제 울컥거리는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책이라는 게 얼마나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팔아줄게! 자, 그러면 책 나올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은 그렇다고 쳐. 이건 뭐야, 대체? 응? 무슨 의미일까, 이거? 응? 씨발.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팔이 적어요? 타이는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귀염둥이 2인방 모시겠습니다. 아유, 언제까지 귀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게 뭐야, 깡탄 버터네. 자, 오늘 춥죠, 갑자기. 패딩들도 보이시는데, 이 겉에만 패딩을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속에 빠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
연구 많이 하셨네. 트랜스 지방 이런 걸로 하면 몸에 해롭잖아요. 오늘 가져온 제품 파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탕탕 버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버터에 참기름에 계란 넣어서 비벼 먹는 거 탕탕 버터로 그걸 해 드셨다는. 우리 마가린이었어. 어렸을 때 마가린 먹었어요? 그 시절에는 마가린이었어. 마가린이지. 마가린에다 버터가 간장. 그다음에 계란 하나 풀고. 예, 계란 넣으면은 부잣집이었지. 심야 식당. 예, 버터라이스 편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버터하고 간장 넣고 비벼 먹는 거 먹고 감동받는 그런 얘기예요. 저 버터로 먹었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을까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오늘 심야 식당 버터라이스 보면 한번 꼭 비벼 먹고 싶어요. 그 편 보고 나면. 이왕이면 깡땅으로 비벼 드시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떠들어봐요. 신윤준 변호사가 잡사바 한마디 한 거에 매출이 절반이 안 돼. 깡탕버터가 파리에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로컬 부티크거든요. 내가 파리에서 먹어본 버터 중에 제일 맛있는 버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거 소금 알갱이 씹히는 거. 크런치. 이게 최고예요. 이거 먹으면 그동안 내가 가짜 먹었구나 알게 되죠. 이분들 플레인이 좀 안 들었나? 예. 사 먹어. 자, 여기까지 하고 노컷이 유가족 8분 인터뷰한 내용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장례 첫날부터 1대1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는데 다른 유가족들과 연락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교육을 받았는데 유가족 개인정보 절대 발설 안 되고 공유되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이상민 장관이 자기들 연락처 없다고 그랬거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잖아. 1대1 담당자가 있으려면 연락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관이 한 달이 거의 다 지난 상황에서 명단 없다고 그러잖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 유가족의 개인정보는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합리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근데 뒷부분은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공유되지도 않게 하라. 제가 사모펀드 피해자분들이랑 소송을 많이 하는데,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같이 모이기를 원해요. 피해자들 명단 달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극구 안 줘요. 일반 회사에서 소비자들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랑 정부의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거야. 공유되지 않게 하라라고 지시받았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에 카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유가족들끼리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패륜이지. 연락처를 유가족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패륜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패륜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기사 쭉 보다 보면 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줘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가족들이 못 모이게 하려고 했던 거야. 네. 이걸 현장의 공무원들이 결정했겠냐고. 못합니다. 절대. 서로 못 만나게 해. 이런 결정은 늘공들이 한 게 아니에요. 유가족분들이 민변에서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원받은 게 뭔지 모르겠다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하나 정보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1대1로 배치해놓은 이유가 1대1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향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영정 위패 이름을 거기 하는 게 급한 일이 아니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합동 분향소는 사고 직후에 바로 설치됐는데요. 그 사고 직후는 사망자 신원을 확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에게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유족들에게 확인 절차는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니, 그 그게 확인을 한두 해보셨어요? 명이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위패가 꼭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거를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조문을 않습니까?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 희생자 유족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하실 건지 사진을 얹고 하실 건지 이런 거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156명한테 일일이 확인하려면은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죠. 그럼 156명이 몇 명 된다고? 그게 숫자가 정부가 전화를 하면은 그 숫자 금방 전화하죠. 아니 신원 그 사망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확인하는 해도 최소한 한 그 정도 2, 3일 성의는 걸렸습니다. 보이셔야죠.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합동 분향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거 동의 받았느냐? 급해서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화물연대 이번에 파업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 내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카톡으로 보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법적 효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물연대 한 28,000명한테 3인 1조로 76개조를 만들어가지고 소재지 파악을 해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명단 파악하는데 닷새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에요. 근데 뭐 바빠서 못했고 뭐 이 연락이 잘 안 돼서 의사 확인을 못했다? 다 개소리야. 개구라지. 개소리야. 입 벌고 씨발. 말이 되냐고. 입만 벌면 거짓말이야, 씨발 진짜.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희생자들 신원을 확인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새벽에 누구시죠라고 전화를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갔다가 친구가 누워 있는 거를 확인하게 된 친구도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다고 그럼 했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가족분들 중에서 이 명단 공개나 이런 거 뭐 원하고 있는 사람들 의사 확인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했죠? 문자. 저녁 6시까지 문자로 답변 주십시오. 오후 6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대1 공무원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120 다산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안에 다 돼. 근데 그것도 모든 유가족들한테 다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네, 문자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한 절반쯤 돼요. 유가족 연대에 찬성하십니까? 이거를 한 절반 유가족들은 못 받았고 점심 때 보내면서 6시까지 답을 주시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유가족 연대가 만들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인터뷰한 분입니다. 연락처를 계속 물어봤는데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유가족 연대가 있어야만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야. 연락처를 안 주는데 어떻게 유가족 연대를 만드냐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소리야, 저게.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밑에 말씀하신 거 봐요. 그럼 지인이 같이 죽어야 연대를 만들 수 있냐. 20년 전이었다면 이런 방법이 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민변에서 몇 명이 모이고 한 번만 연락처 주고받아 버리면 다 통합돼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그게 끝까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분들 뭐 휴대폰을 뺐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진짜 답답해요. 진짜 잔인한 거거든? 하여튼 못만나게 서로. 연락처 절대 주지 마. 잔인하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한 거야. 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애도하지 못하면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지율에 당장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잔인하고 멍청하나? 응? 투투핏하고 크루울인가? 어젠가요? 한겨레 그 기사가 부상을 입으신 분 기사였는데 왜 놀러가서 다친 걸 내가 세금 들여서 고쳐줘야 되냐라는 식의 그런 대응을 받아서 참사로 인해서 인한 부상이라는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일일이 족족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씹고 가야 될 사람은 김행입니다. 이상민 파면하라니까 그게 2차 가해래잖아. 나 정말 그걸 보고 도대체 몇 번을 다시 풀텍스트를 다시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족들은 첫 번째 책임자 처벌 이상민 해임이었어. 아니 유가족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행안부 장관의 처벌이잖아. 아니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톡톡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라고 유가족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김행 최고위원이 그 행안부 장관 자르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래. 누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김행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 2차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기사로 실어주는 기사들이 더 웃겨. 이런 말을 했다고 졸라게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욕을 해줘야지.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야 이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해줘야 그래야 유족들이 시민들이 우리랑 함께 하는구나.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 아주 그냥 조근 그런 얘기들은 하나하나 맞대응해 줘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 게. 아까 화물차 노동자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 화물차 노동자한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내렸거든요. 2000년 의학분업 때 의사들이 사상 최초로 파업을 해버린 거야. 국민 생명이 위험하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 의사로서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다른 어떤 분야에도 내려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화물차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말을 해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야.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업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예요, 지금. 그럼 자영업자라는 얘기잖아. 자영업자한테 가게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고 문을 열고 물건을 팔아라. 그렇지. 지금 화물연대는 10년 전에 단가로는 일을 해도 손해가 난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이 10년 전 닭 가격으로는 수익 타산이 안 맞아. 그럼 문 닫아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닭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도 기름값이 오른 거지. 그렇지. 근데 정부가 그럼 양계장은 어떻게? 야, 닭공장은 어떻게 하고? 배달 업체들은 다 어떡하란 말이야. 치맥을 못 먹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그래서 축구를 어떻게 봐? 정부가 동네 치킨집한테 닭을 튀겨라.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차를 운전해라.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 저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귀족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자란 얘기네? 그렇지.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거를 발표했거든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 담합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야 노동자야.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화물차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버리면 파업이 합법이 되거든. 합법 파업이 되면 안 돼. 불법이야 때려잡지. 그런데 강제로 일을 시킬 때는 기업으로 안 봐주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이라고 하면 치킨을 강제로 튀기라고 할 수 없잖아. 이게 치킨 업자가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원래 가격으로 닭을 튀겨라. 안 그러면 감옥에 간다.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노동자로 봐주든지 기업으로 봐주든지. 이게 그래서 파업할 때도 이름이 화물연대잖아요. 노조란 말이 아예 안 나가잖아요. 정규직 고용 형태, 근로자와 노사 관계의 형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특수고용직도 그렇고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다 대보험 지구할 필요도 없지, 교통사고 일어나면 회사가 나가서 책임질 이유도 없지 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끊어내는 거거든요. IT 산업 쪽에 있어서도요. 고용 유연성을 늘린다 그래서 하도급 주는 형태로서 뿔뿔이 쪼개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생각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대해 버리면 막히네? 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률로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 개시 명령, 총수가 말한 것처럼 뉴스에서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이거는.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가 가게를 열고 닫는 것은 그 자영업자의 판단이죠. 근데 기업을 안 봐주는 거야, 이때는. 이때는 기업을 안 봐주고 닭을 튀겨라.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차 처분까지 안 다르면 면허 취소. 지금 튀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닭을 못 튀기게 만들겠다. 닭을 튀기거라. 되게 안 튀기면 감옥 간다. 요즘 사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 화물차 운송하시는 분들도요. 그 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숫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예 안 갑니다, 이제. 네. 화요일 날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닭을 튀겨라. 오늘 2차 협상을 했는데 그럼 40분 만에 끝났잖아요. 이건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무자를 내보냈어요. 저는 교섭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빨리 닭을 튀기세요. 저는 닭 튀기라는 얘기하러 온 거지 협상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경에 대통령실에서 또 발표를 해요.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안전운임제를 3년은 연장하겠다라는 게 정부 여당이 아니었잖아요. 대신 품목 확대는 못해. 근데 이렇게 나와? 안전운임제 안 해.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니들 가만히 안 두겠다.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 파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대 방청객이 한 욕 중에 제일 센 욕이 나왔어. 뭐라고 그랬어? 이 들 이렇게 되면 협상하다가 선생님 너무 거치시네. 이런 사안이 아니라도 몇 명만 모아놓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러면 다 다른 생각 나올 겁니다.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거를 중재하라는 거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협상하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와가지고 저는 업무명령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러고 대통령은 야 안전운임제 없어 이제. 이게 사실은 경제 주체 간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갈등이 파주가 있고 운송 업체가 있고 화물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 주체가 갑을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율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씨발 병이 지금 기어올라? 본때로 보여줘야 되겠구만. 네. 직설이 못하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노사 법치주의. 맨날 법치야. 그 자리가 노사 법치주의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노사 민주주의가 필요한 자리예요. 무슨 법치주의야. 윤석열의 그 머릿속에는 그 정의의 여신상 있잖아요. 눈 가리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저울 들고. 이 양반한테는 저울이 없어. 칼만 있어. 요새 굉장히 신나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안 두겠어. 노동자들 다 잡아 족치겠어. 다른 노조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다 작살 낸다. 다 불면 죽는다. 거기까지 가는 거야. 답답한 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해요.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은 거예요, 진짜. 이걸 잡으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식 그 극우 아스팔트 논리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오늘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된 법 그거 갖고 민주노총이 방송국을 장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해. 아니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키웠어. 언제 노사관계 양쪽에서 욕먹으면서도 중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버는데 방해하는 그런 건 다 나쁜 버러지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이 시범 케이스로 다 조져놔야 돼. 그렇게 조지면 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데 말이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디서 지금 배달을 안 해? 이 씨발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닭을 안 튀겨? 씨. 다 버릇을 고쳐날 거면 닭 튀겨 이 새끼들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정열에 불타고 있어.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의 평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로 저는 자꾸만 보여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예를 보면 답이 나와 또. 이게 진짜 나올 줄 몰랐어. 이번에는 혹시 이분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무슨 주요 결정을 하면 꼭 나중에 찾아보면은 천공이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노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아유 깜짝 놀라서 봐. 지금 이 나라에 다시 운용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노동자 퇴치운동.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돼요.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 이거를 만드는 때 제일 1번 1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데모가 없어집니다. 해보면 데모가 없어져. 대한민국부터 노동자 폐지운동 없애야 돼. 아니, 단어 선택부터 너무 골 때리잖아. 노동자 퇴치, 노동자 폐지. 저분은 노동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전부 다 자영업자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도 사실상 근로자예요. 1인 자영업자들. 나는 이 말의 뜻도 모르겠어. 노동자 퇴치, 폐지.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놀랍게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좀 어떡해. 그래. 진짜 골 때리지 않아? 나 이거 어떻게 퇴치를 하냐고. 노동자가 있으면 안 돼. 이거를 만드는 때 제일 1번 1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데모가 없어집니다. 해보면 데모가 없어져. 대한민국부터 노동자 폐지운동 없애야 돼. 진짜 볼 때마다 웃겨. 코미디인데 이걸 대통령 부인이 보고 있을까?
대통령이 이거 보고 있을까? 여기에 이런 이제 자꾸 틀지 마. 스트레스 받아. 쭉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김건희 팬클럽 회장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한다잖아. 저는 총수가 강신업 변호사 지난번에 얘기했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내가 이거 예언했잖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불길해. 이게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아. 2달 전에 얘기했어 이거. 그 얘기할 때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또 그랬는데. 부인과 부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지, 국민의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혼자서 이런 결정하실 리가 없잖아. 저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이 구상에 동의하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그룹이 당의 모종의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 그 그룹이 대통령 부인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난 처음에 강신업 출마선언 이렇게 나왔길래 어디 총선 출마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클릭을 했더니 당대표 출마선언이라는 거야. 당대표가 된다는 건 공천을 자격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런 거죠. 공천을 자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선택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만들어 두겠다. 이런 거 아니야?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면 와 서프라이즈. 내가 이럴 거라서 했잖아. 지금도 사실은 이 현실이 안 믿겨. 현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돼? 그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 지금까지. 천공도 그렇고 요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고 저게 이름 팔고 다니는 거다라고 한다면 뜻과 벌써 사람 보내서 입 다물게 만들었어. 지금까지 부치가 딱 하나 있었잖아요. 재벌들이나 기업가들한테 건진을 조심해라. 그런 걸 하고 다니면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도둑을 잡아야지. 문단속 잘하세요. 나는 이제 이 그룹의 사고방식을 이해했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내가 가설을 세운 것이 이렇게 확인되면서 이해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들은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저 하늘에서도 도와주고. 갑자기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 이거 참 말을 못하겠다. 말하고 고발당해. 삐! 사상 최초로 재임 중 삐삐 당해볼래. 이 얘기는 들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야. 넌 너무 오래 살았나 봐. 난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거 평생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천공의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공이 했던 말들과 이어지는 결정도 계속 했다고 쳐봐. 탄핵됐어요. 탄핵됐죠. 탄핵됐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하는 송기인 신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송기인 신부가 어떻게 설교했고 무슨 얘기했고 이런 것까지 다 들이팠어요. 이거는 씨발. 상상도 못할 일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점점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회장이 막 당대표 출마했다고 쳐봐. 온 언론이 나서가지고 미쳤다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사를 냈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야. 응? 익숙해지면 안 돼. 여기에. 그래서 다스베이더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윤석열 정부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절대. 익숙해지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